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음모가 파산했다. 2. 아르헨티나의 현명한 결정. 3. 한국의 영토는 더욱 확장되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르헨티나에 한국의 새 땅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르헨티나가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인데요. 아르헨티나를 노리던 중국의 계획이 한국 때문에 무너진 셈이죠. 한국이 얻게 되는 땅은 대체 어떤 땅일까요? 대한민국을 가슴 아프게 만든 사건. IMF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넘은 일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적인 일이었죠. 구제 금융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등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기부를 하는 행동을 보이며 놀라운 국민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때 당시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몇 년간 국민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한 번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준 구제금융을 8번이나 받고 이것도 모자라 9번째 구제금융을 받으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가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아르헨티나는 54조 원 규모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SNS를 통해 IMF와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IMF 이사회 승인만 있다며 나라 파산 위기를 넘긴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전 정권이었던 2018년 IMF로부터 69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융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IMF 역사상 최초로 지원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IMF는 최대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을 권고 0%에 가까운 재정 적자율을 아르헨티나가 유지하길 원했는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런 조건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세부 조정안에 대해 오랜 씨름을 거쳤죠. 결과적으로 2022년에 들어서 모든 세부안 합의를 마무리 짓고 빚을 갚기 위한 긴축 정책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IMF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정부를 향해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소와 뜨거운 반발이었습니다. 학계는 이번 정부가 IMF와 합의한 내용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냉소를 보냈으며 일반 국민들은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IMF와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 소식이 등장한 뒤부터 아르헨티나 시내는 IMF 금융 반대파들과 일반 시민들로 점령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IMF 구제 금융 도입 이후 찾아올 노동 유연화와 구조조정, 초인플레이션을 걱정했죠. 실제로 IMF가 내세운 조건들은 일반 국민들을 위협하는 조건들입니다. 특히 노동 유연화의 경우 기업들의 해고를 쉽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늘려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정규직 노조가 활발한 아르헨티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초인플레이션 역시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자원 대란 이후 전체적으로 자원 수급에 문제가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많은 통화량도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빠르게 풀린 돈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물가는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전쟁으로 인한 자원 수급 문제가 큰 문제로 돌변했습니다. 여러 외부 요인으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어 서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 시기에 만일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들인다면 서민들 입장에선 파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역시 안정된 국가로 오히려 아르헨티나로 이민하는 한국인들이 있을 정도로 앞선 국가였죠. 그러나 군사 독재로 인해 정권이 부패한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호르헤 비델라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산업 기반이 파탄 초인플레이션이 당연한 국가가 되었죠.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비델라 정권 소속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국유화된 재산은 외국 기업들에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뇌물과 부패 관료들의 등장으로 산업 발전이 늦어지면서 빈민율이 4%에서 38%로 상승하게 되었죠. 게다가 문제를 감추기 위해 대대적인 통계 조작도 들어가면서 경제 파탄을 속이는 일까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분명 경제는 망해가고 있는데 통계 수치만 살펴보면 매년 8% 성장을 거듭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선진국 수준의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이제까지 조작된 통계를 전면 재검수 아르헨티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나라는 파산하기 직전이었고 돌아오는 빚 지급일을 늦추기 위해 IMF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아르헨티나가 악순환을 거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발전이 늦춰지고 그렇다고 물가를 내버려두면 서민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계속되며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방식으로는 지금의 파산 상태가 유지될 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바로 자국의 땅을 한국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결정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 결정은 처음 내리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영농 이민을 위해 당시 환율로 12억 원을 들여 아르헨티나에 있는 넓은 농장, 야따마우카 농장을 구입하게 됩니다. 넓은 토지를 확보해 이곳으로 한국 이민을 유도 농사를 지어 그 농작물로 외화를 벌겠다는 의도였죠. 하지만 막상 구입한 농지는 농사를 짓기에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농작물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을 지녔기 때문이죠. 염분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야따마우카 농장은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었지만 그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이 땅의 관리비와 세금은 고스란히 아르헨티나 정부의 손으로 들어가 국고 낭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국회 감사장까지 올라가면서 큰 이슈가 되었죠. 이 땅을 재활용하는 것이 국가 과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 땅의 토질 개선과 새로운 활용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 토지는 다른 아르헨티나 주민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땅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땅 투자를 하고자 했죠. 아르헨티나 역시 한국이 야따마우카 농장을 국가 차원에서 구입해 이를 활용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점에 착안해 한국에게 땅을 팔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빠르게 외화를 벌 수 있기에 좋고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자원 전쟁으로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땅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국가 모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선정, 최적의 조건을 갖춘 농지를 판매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한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광활하면서도 비옥한 땅을 갖춘 국가인데요. 특히 팜파스 평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토지를 자랑합니다. 재정 적자를 막고 흑자 전환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팜파스 평원 일부까지도 판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풍요로운 땅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중국도 아르헨티나 공략에 나서며 아르헨티나 토지를 탐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아르헨티나를 유혹하기 위해 중국 광핵 집단 CGN 이 자체 개발한 원자로 기술 화룸 1호를 수출 아르헨티나가 거절하기 어려운 기술 이전을 약속했죠. 230억 달러 이상의 중국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약속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즈 지역에 건설되는 47억 달러 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도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혀 아르헨티나는 차이나머니에 잠식들 벤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혐오는 아르헨티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르는 중국에 대한 분노와 중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현 정부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르헨티나인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 역시 아르헨티나에 간섭하며 중국과 거리두기를 종용했죠. 하루빨리 빚을 갚아야 하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한국이 최고의 기회로 떠오른 셈이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를 통해 한국의 참여를 유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관심을 보이길 바란다 고 말하며 현재 아르헨티나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에너지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이 관심 보일 만한 자원을 가진 땅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따마우카 농장의 사례를 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를 도와주겠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많은 자원을 약속했으나 미국의 견제와 내부 반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표준규격으로 꼽히는 과거 한국의 FA50 수입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도입에 실패했던 이 국가에서 다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산 전투기 수입을 논의하던 도중 최악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산 전투기를 도저히 쓸 수 없다는 판단과 최근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한국 FA52 성과를 보고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사업 제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밀려오는 수출 제한의 행복에 빠진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의 제안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RN과 전투기 수입 논의를 진행하던 중국은 RN의 뒤통수에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K방산, 폴란드와의 20조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의 성공 이후로 한국 방산을 향한 각국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담당자는 한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약속을 쳐내는 것으로도 하루가 다 간다고 할 정도라 하죠. 미국 CNN도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감지했고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CNN은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리, 돔 코번 연구원이 군사매체 워온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을 분석했는데요. 기고문을 통해 두 연구원들은 K방산이라 칭하는 한국의 수출 규모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가 매력적인 것은 미국산보다도 저렴하면서 위력이 강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해준 무기 사양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으나 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조건을 채우더라도 이를 구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미국 무기를 수령할 수 있죠. 반면 한국 무기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기술을 고루 전수받아 기술에 있어 유연하고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출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열심히 투자한 결과가 비로소 지금 성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CNN도 주목할 정도로 한국 방산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부신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산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곳에서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은밀한 제안을 한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다시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 전투기 사업을 엎은 국가이기에 사실 이번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과거 아르헨티나는 낙후된 자국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각국 전투기 생산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계획서를 뿌린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도 방산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 수출에 열을 올리며 공을 들여가며 FA-50 수출을 위해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는 아르헨티나의 수요를 한국은 집중 공략했고 마찬가지로 가성비 제품인 한국 FA-50을 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성능에 흡족해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지정하기도 했죠. 한국함공우주산업 KAI FA-50 경공격기가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신형 전투기의 주력 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매체 제인스의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한국은 그 당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 수출에 진척이 없었기에 차기 전투기 사업에 낙점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에 단 비와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낙점 소식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르헨티나 공군은 FA-50 도입 소식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확정적으로 한국 FA-52 차기 전투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 주인공이었죠. FA-52 주요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FA-52이 아르헨티나의 기종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영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포들랜드 전쟁으로 악연이 있습니다. 포들랜드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 때문에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악감정을 FA-50 사업에 개입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어깃장으로 아르헨티나는 FA-50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 기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아르헨티나는 중국 전투기 JF-17을 아르헨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고려.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그러나 이 논의를 뒤엎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원래 찜했던 FA-50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중국과 제대로 논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 대표단이 JF-17 전투기 평가를 위해 중국 국영항공기술 수출입 회사 CATIC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JF-17 선더 실습과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죠.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중국은 매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물류 지원 패키지와 최적의 자금 조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죠. JF-17은 중국의 수출 전용 로우급 4세대 전투기로 5억 달러의 개발비를 중국과 파키스탄이 반반씩 부담해 합작 개발한 제품으로 그렇기에 JF, 조인트 파이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당 1,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수준으로 F-16 전투기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우 싼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연습기인 T-50보다 더 저렴하죠.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저가에 속합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중국제 전투기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현금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부통령 부패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대규모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제압하는 경찰들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죠. 특히 아르헨티나 연방검찰이 부통령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 지지자들에 대해 고운 눈초리를 보내진 않았죠. 하지만 극렬 지지자들을 둘러싼 아르헨티나 정치 상황까지 더하며 전투기 도입 사업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는 최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전투기와 관련된 논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JF-17의 성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전투기 구입에 있어 더 나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최근 들려온 폴란드 FA-50 수출 소식 또한 아르헨티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투기 성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그렇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시 한국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방향을 선회했어도 아르헨티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앙금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KAI 관계자가 판버러 에어쇼를 방문했을 때 FA-50 부품과 관련 부품 대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영국제 부품을 대신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타국 수출을 가능하게 교섭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FA-50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영국 부품 문제가 향후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 이를 매듭 짓고자 이번 판버러 에어쇼 출장 기간 동안 KAI 관계자와 영국군 관계자와의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다고 하죠. 영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마당에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러한 교체 사항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하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품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 수출에는 형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수출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한국 양국의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국 무기 수입이 더 간절한 가운데 이번 한국과 영국의 부품 문제 해결로 인해 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JF-17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큰 공을 들인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중국이 미소 지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게다가 JF-17 수출을 성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중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방산 협력 물품들은 상당한 수준,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까지 중국이 군 장비 현대화를 약속하며 VN1 수륙량용 장갑차, 소형 경비정에 이어 원자력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 철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둘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르헨 정부는 자국 보안과 성능 좋은 무기 도입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서광이 비춰오는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을 다시 선택한 아르헨티나의 결정을 지지하며 한국산 무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꿔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범죄 소탕을 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지원을 받는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켜온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한국산 전투기를 대거 구입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외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며 한국에 대한 의상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콜롬비아 해군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콜롬비아를 처음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초계함 퇴역 소식을 알고 있었던 콜롬비아는 2012년 퇴역 초계함의 무상량도를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한국산 해성미사일을 구매해갔습니다. 독일제 함정 4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공개로 주문해왔던 것입니다. 해성미사일은 LIG 넥스원이 개발한 함대함 순항미사일로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이는 1996년 이후 8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발사 후 만각방식 유도기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타겟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성의 제작 단가는 기당 2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성에 대한 엄청난 위력은 2019년 콜롬비아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군 창설 196주년 기념일에 해성을 발사해 목표 함선을 일격에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외신들도 해성의 능력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해당 미사일로 바다에서의 적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군에 입대해 한국을 도와준 사실이 있지만 콜롬비아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군함과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세 척의 호위함이 순차적으로 도착했고 육군 한 개 대대를 포함한 병력 5,300명은 낯설고 먼 대한민국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지구 전투, 김화고지 전투, 동해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등으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은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한국을 지켰던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은 더욱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한국과 콜롬비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1962년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가난했고 군사력을 추가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세계 74위로 5,300달러 정도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범죄단체까지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그들은 밀수선들을 퇴치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은 한국산 초계함을 요청해왔고 한국은 과거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퇴역 초계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1980년대 초부터 6차 사업에 걸쳐 초계함 28척을 건조해왔습니다. 1차 사업으로 탄생한 통해급 4척과 이후 포항급 24척을 건조해 활용한 비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하며 우호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낡은 중고함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9개월 동안 디젤 엔진 분해 정비, 선체 보강, 한포 설치 등 오버홀, 총분해 수리, 수준의 정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70여 명도 한국에 도착해 함정 운용 및 정비 교육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안양함은 나리뇨함으로 명명돼 2014년 콜롬비아로 출발했던 상황입니다. 나리뇨는 자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안양함을 인계받은 콜롬비아 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리뇨함의 선체 번호는 안양함의 선체 번호 755에서 7대 55로 정해졌고 콜롬비아 해군은 천운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선에 태극 문양의 마크까지 새겨 넣으며 교감을 과시해왔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극 문양에 쓰인 빨강, 파랑, 노란색은 콜롬비아 국기에 사용되는 색입니다. 2014년 안양함이 콜롬비아에 도착하자 당시 산토스 대통령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올라타 내부를 둘러본 뒤 최첨단 기술로 재정비를 해준 한국의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20년간 태평양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내전 종식의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됐죠. 콜롬비아는 한국이 준 초계함을 마약 등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고속정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 조직을 잡는데 초계함까지 동원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콜롬비아 범죄단체는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6년 잠수정 한 척이 한국 초계함 등의 활약으로 격침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0년에 또 다른 퇴역함정 익사남도 제공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함정명을 따 토노함으로 명명됐고, 이 또한 카리브해 전담 부대에 합류해 마약소탕 작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익사남은 대함 미사일과 대잠 폭뢰, 어뢰 발사관 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시에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1998년 여수 앞바다에서 펼쳐진 북한 잠수정 격침 작전에서도 능력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광명함과 남원함이 고속으로 도주하는 북한 잠수정을 끝까지 추격해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한국 무기에 감탄한 콜롬비아는 최근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차세대 훈련기로 한국 타-50과 FA-50 기종을 채택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들은 한국산 전투기 구입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이 초계함 2척을 기증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했기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콜롬비아 대표단이 방한한 지 수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이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까지 긴급 타진하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총 6억 달러 규모로 20대 이상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드래곤플라이 쌍발기가 작년 6월 퇴역하면서 대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였던 이스라엘제 크피르 또한 노후화돼 한국 전투기가 이에 대한 공백도 일정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훈련기가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피르 전투기는 2023년 퇴역 예정이지만 후임 모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기종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고등 훈련기 M346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의 신뢰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콜롬비아가 한국 무기를 찾는 것은 범죄단체 소탕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악화 때문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중남미 유일 파트너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이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은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더욱 밀착해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 서방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측은 올 2월 마두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유 공급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했고 국방, 무역,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구 서반부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최근 미국과 콜롬비아는 카리브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콜롬비아를 통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2010년 이후 단교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사회 혼란을 피해 이민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40만 명이 고국을 등졌으며 그중 200만 명 가까이가 콜롬비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민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을 수용해 이들에게 따뜻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이 대등해 언제라도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순위는 각각 44위와 45위입니다. 콜롬비아는 17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44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비해 공군력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군 능력에서는 탱크 등이 전무해 수백 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콜롬비아의 한 해 국방 예산이 81억 달러이고 베네수엘라는 19억 달러 정도라 향후 격차는 크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국방기술과 제조 능력의 한계로 군사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라를 지키려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콜롬비아는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는 한국과의 혈맹이 경제발전으로 승화돼 남미의 한국이 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2016년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을 찾아 수교 60주년을 함께 축하했으며 서울시는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화답했습니다.